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추론해서 여러분이 등록까지 받았어요. 특허를 받은 거예요. 의학 특허를. 그러면 이제 그 특허에 관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 분쟁에 대한 거 하고, 또 이제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특허 분쟁에 굉장히 다양한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 분쟁의 출연진은 두 명이에요. 특허권자하고 그 특허를 침해하는 침해자거나 또는 동종업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아그라를 예를 들어서 파이자가 비아그라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뭐 한미약품이 88정을 가지고 제네릭 개발을 한다고 하면 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한미약품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특허 분쟁 시작하는 거는 특허권자가 이 88정을 판매하고 있는 동종업계의 다른 침해자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특허 침해 소송은 반드시 법원에 제기해야 됩니다. 여기 관여하는 국가기관은 두 개가 있어요.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하고 특허법원하고. 근데 종류에 따라서 소나 심판을 청구하는 기관이 달라요. 여기 심판으로 끝나는 건 전부 특허 심판원에다 청구를 해야 되고 소송으로 시작되는 거는 끝나는 거는 전부 법원에 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상대방인 한미약품은 이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모토로 무효 심판을 제기합니다. 그 특허가 무효라는 무효 심판. 또 다른 어떤 방법은 뭐냐면 이 88정이 비아그라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소극적이 있고 적극적이 있는데 이해관계인 또는 침해자가 자기가 실시하는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구하는 게 소극이고 특허권자가 이 88정이 이 비아그라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게 적극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방향에 따라서 소극과 적극이 다르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 존속기간 연장 등록은 이따가 설명드릴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제도에서 존속기간 연장 등록이 잘못됐다. 그거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자, 특허권자는 이렇게 무효심판을 걸게 되면 이 주장하는 무효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미 등록된 권리의 청구 범위를 일부 감축하는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특허 분쟁의 심판과 소송이 진행되어지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심판이나 소송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심결문이나 특허 심판을 나오는 걸 우리가 심결문이라고 하고 법원에서 나온 건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요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심판 번호나 사건 번호가 이렇게 붙게 돼요. 자,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요 중간에 심판 부호 또는 사건 부호라는 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있는 숫자 네 자리는 연도를 나타내요. 2019년, 2016년. 뒤에 이 심판 부호나 사건 부호 뒤에 있는 숫자 세 자리, 네 자리. 요즘은 이렇게 뭐 여섯 자리까지도 나와요. 이거는 그냥 1년 번호일 뿐이에요. 순서대로 붙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 2016당 105라고 하면 2016년에 청구된 것이고 1년 번호로 105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당, 허, 후 또는 가합, 나, 다 이게 어떤 거냐 이 사건 부호나 심판 부호를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포인트가 돼요.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우리나라 특허 쟁송의 전반적인 체계예요. 가장 경우의 수가 적은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특허 침해를 하게 되면 특허권자가 그 침해한 사람한테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형사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형사 사건을 하게 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순서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형사 사건에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거 2020 카합 1, 2, 3, 4 이런 사건 부호가 붙어 있으면 이건 형사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라마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자, 두 번째 이 특허를 침해하게 되면 파이자가 한미약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여기 지방법원, 그다음에 고등법원, 이렇게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민사소송인 지방법원, 특허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파란 글씨 2020 가합 1, 2, 3, 4 그다음에 특허법원에 가서 2021 나 1, 2, 3, 4 대법원에 가서 2020 다 1, 2, 3, 4 이런 식으로 가, 나, 다의 형태로 사건 보호가 붙게 돼요.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이 특허 심판원이에요.
특허 심판원 거쳐서 특허법원, 대법원 가는 이 루트인데 소위 무효심판 또는 아까 설명했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2020 1 1 2 3 4 이거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일 때만 여러분이 특허 출원했다 심사관이 거절할 때 아까 6.5%하고 30점 몇 프로 얘기했던 게 이런 경우예요. 자, 일반적인 무효 심판의 권리 범위는 2020 다 1, 2, 3, 4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20 허 1, 2, 3, 4, 2020 후 1, 2, 3. 이 빨간색 라인으로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심결문이나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사건 부호를 보게 되면 이 그림하고 대비해 보면 이 사건이 만약에 2021 허 1, 2, 3, 4 이런 판결문의 번호를 보게 되면 이거는 심판을 거쳐 특허법원 와 있는 상태의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0 후 1, 2, 3, 4 이렇게 되면 심판원 특허법원 거쳐서 대법원에 와 있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심판 부호, 사건 부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심판, 특허 분쟁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가 뭐냐 하면 먼저 지방 법원에서 나온 거는 판결 또는 판결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원에서 나온 거는 심결 또는 심결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심, 2심, 3심 우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3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이렇게 1심, 2심, 3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용어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심판원에서 어떤 심결을 받고 이거에 불복해서 특허법원에 이제 항소를 한다고 해요. 항소. 그리고 대법원에 가는 건 상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항소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특허법원에 상고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특허법원은 항소라고 하고 대법원에 가는 걸 상고라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상소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용어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가처분이나 또는 어떤 법원의 명령에 불복해서 올라가는 건 항고, 재항고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항소, 상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심과 2심, 3심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장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은 이렇게 심판 1부부터 심판 11부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의학사건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대생이니까. 심판 6부 또는 7부로 가요. 화학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요 심판 6부, 7부 여기서 의학에 관련 사건들을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여기서 금방 나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제가 앉아있죠. 여기 2019년 제가 퇴직할 때 찍은 사진인데 심판 6부의 구성이에요. 심판 6부. 그러니까 국장 1명에 과장 4명 그리고 서기관급 심판관이 한 7명에서 8명 정도가 한 개의 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심사는 심사관 단독으로 혼자 해요. 혼자. 근데 심판은 이렇게 3인 합의체를 하거나 중요한 사건 같으면 이렇게 5인 합의체를 하는 형태로 3인 또는 5인의 합의체로 심판은 진행을 합니다. 심판의 진행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3인 또는 5인의 합의체로 진행을 하고 이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에 의한 심리를 통해서 합니다. 만약에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항소를 하거나 이 특허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어요. 자, 특허심판원에 1년에 보통 평균 이건 2017년 통계인데요. 10,000건 정도가 심판이 청구가 돼요. 자, 이 10,000건의 숫자를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다른 특허법원하고 대법원하고 건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심판원은 한 10,000건 정도의 심판이 청구가 되는데 특허가 한 5,000건, 상표가 4,000건, 실험과 디자인 한 이 정도의 건수가 심판이 청구가 돼요. 자, 두 번째 기관, 특허법원의 조직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특허법원은 아까 심판부는 11개 부가 있다고 그랬죠. 특허법원은 이렇게 5개 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점선이 나눠져 있죠. 점선이 나눠져 있는 건 뭐냐면 요 1부하고 21부는 사실은 이 1부와 21부를 구성하는 재판부는 똑같아요. 요 한 개의 부의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되냐면 부장판사 1명에 우배석 판사 1명, 좌배석 판사 1명, 그래서 판사 3명이 한 개의 부를 구성하는데 심결 취소 사건, 심판원에서 올라온 사건을 할 때는 1부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을 할 때는 21부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그래서 인적 구성은 같은데 어떤 사건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명칭을 1부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21부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점선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조직에 보면 기술심리관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법원의 판사들이 이공계 전공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은 최근에 그래도
판사들 중에도 이공계 전공자들이 좀 있긴 한데 약대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특허법 판사 중에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기술 내용을 모르니까 특허청 그 과장급이 15명이 파견이 돼서 이 판사들이 이 재판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기술심리관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특허법원의 소송 절차를 보면 특허 심판원의 심결이 있죠. 그럼 이 심결에 불복하게 되면 이제 특허법원에 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30일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2주예요. 대법원에 가는 건 2주고 특허법원에 가는 건 30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을 내야 돼요. 만약에 소장을 안 내면 그대로 확정이 돼버리고 확정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서 다시 다퉈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심판원의 심결에서 내가 졌어요. 졌는데 이걸 싸워볼까 말까 고민을 30일 이내에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30일 지나서 소장을 내면 그건 그냥 각하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심결의 결과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요 30일이라는 날짜 매우 중요한 날짜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장을 내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원피고가 있게 되니까 상대방한테 송달을 하고 서로 공방이 오고 간 다음에 재판장이 소장 심사를 하고 이 재판장의 검토를 거쳐서 아까 설명한 기술심리관이라는 사람이 기술 설명을 해요. 이 사건의 쟁점은 뭐고 양 당사자의 주장은 이렇고 이런데 아마 이런 게 쟁점이니까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겁니다라고 기술 설명을 판사들한테 이 기술심리관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론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해요. 변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법정에서 판사들 3명이 앞에 법대에 앉아 있고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이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막 그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를 법정 드라마 같은 데서 여러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절차가 바로 변론이에요. 변론. 변론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나서 이 변론이 끝나고 나면 그 기술심리관이 판결문과 유사한 형태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사들이 이 판결을 뭐 이 내용대로 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이건 재판부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제 판결을 선고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이기는 쪽이 있고 지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는 쪽 입장에서는 이거 다시 내 불복해서 다시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은 2주라는 거예요. 아까 심판의 경우 30일이었지만 특허법원 판결 이후에는 2주 이내에 상고장을 내야 돼요. 상고장을 내지 않게 되면 이거 역시 그대로 확정이 돼서 확정되면 이 판결의 결과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자, 특허법원은 1년에 신규 취소 사건과 민사 항소 사건 합쳐서 약 10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심판은 아까 10,000건이라고 그랬고 여기 지금 특허법원은 1000건이라고 그랬어요. 1000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세 번째 단계, 대법원 단계. 대법원은 이렇게 1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1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요 대법원장은 빠지고 김상한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은 빠지니까 결국은 요 12명의 대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하게 돼요. 4명씩 한 개의 합의부를 이루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대법원에는 사건이 올라오게 되면 양 당사자의 답변서, 의견서를 쭉 받아본 다음에 심리해서 선고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 대법원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뭐냐 하면 4개월 이내에 그냥 간단히 한 페이지짜리 판결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라는 게 대법원에 있느냐? 자, 통계를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심판원 10,000건, 특허법원 1,000건. 자, 대법원은 1년의 건수가 몇 건이에요? 48,000건이에요. 자, 48,000건인데 아까 14명의 대법관이 있다고 그랬죠. 14명의 대법관 중에 2명 빠지면 12명 남고 12명이 이 48,000건 한다면 한 명의 대법관이 1년에 4,000건을 해야 돼요. 특허법원 5개 부 15명의 판사가 1년에 1,000건 하는데 한 명의 대법관이 1년에 4,000건 한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년에 48,000건이나 되는 대법원 상고 건수 중에서 85% 이상, 그러니까 48,000건 중에 85% 이상이 단 한 장의 판결문인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나버려요.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문이에요. 요 한 장, 딱 한 장짜리 판결문. 뭐 운이 좋아서 요 줄바꿈이 잘못되면 2페이지짜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렇게 4명이 합의를 하게 되고 상고심 특례법 4조 1항에 따라서 이건 뭐 기존 판례에서 별로 특별한 차이가 없다. 이거 그냥 기각한다. 이 4줄의 판결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4개월 이내에
이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그냥 기각이 돼 버리거나 나머지 15% 정도에 해당하는 거는 캐비넷에 들어있다가 하나씩 심층 검토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상고할 때 여러분이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확실히 이긴다고 확신이 쓰지 않으면 대법원 상고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85% 이상이 다 이거 한 장으로 끝나니까. 자, 그 14명의 대법관이 자기들이 그 일을 다 하느냐? 그거 다 못해요. 그래서 대법원에는 대법관 밑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연구관들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면 먼저 신권 담당 연구관들이 있어서 그 48,000건을 이 신권 담당 연구관들이 다 봐요. 다 보고 나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불기각 85% 정도 되는 거, 15% 이거는 심층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거 이렇게 해서 대법관 결재를 받고 이 85%는 다 그냥 심불기각 한 장짜리 대법원 판결로 끝나고 이 15%는 이제 심층검토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심층검토를 하는 거는 두 개의 또 재판연구관들이 있는데 한 사람들은 전속조라고 하고 하는 공동조라고 합니다. 전속조는 그 12명의 대법관에 소속되어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전속조고 자, 공동조는 뭐냐면 특별한 사건들, 뭐 행정, 노동, 헌법 또는 지금 이 특허와 관련 지적 재산조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요 개별 공동조에서 작업을 진행해서 검토를 진행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특허 분쟁의 일반적인 그 기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의학 특허만의 아주 특별한 제도인 특허권 존속기한 연장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집을 갖고 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이 나서 이 주택이 멸실되지 않는 한 무한 종속한 권리가 일반적인 재산권이에요. 이건 여러분 자손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하지만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재산권이에요. 자, 이 이유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게 특허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고 20년 동안 권리를 누리게 한 다음에 그 뒤는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특허제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산업발전 시켜야 되니까. 자, 이 조문에 특허법 88조에 우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걸 읽고 있으면 잘 개념이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출원일이 시작점이에요. 끝나는 날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데 자, 설정 등록한 날부터 출원하고 요 설정 등록할 때는 요즘 심사관이 심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실제 권리 행사 기간은 요 기간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약 특허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반도체나 자동차는 요 설정 등록이 이때부터 바로 이 제품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바로 저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의약품은 여러분 아까 약사법규 배웠다 그랬죠. 약사법에 보면 뭐라고 규정돼 있어요.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식약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고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정 등록을 내가 의약 특허, 비아그라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바로 비아그라를 생산 판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상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 기간만큼 실시를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특허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 의학 특허는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왜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존속 기간이 줄어드냐?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존속기한 연장제도라는 거예요. 자,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제도 이걸 우리가 영어로 PTE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Patent Term Extension의 약자고요. 이 존속기한 연장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제도. 여기 임상시험이나 허가기간 동안에 실시할 수 없던 기간만큼 이렇게 연장해 주는 제도가 이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제도고 두 번째 또 다른 존속기한 연장제도는 이건 2015년에 한미 FTA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도입한 제도인데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제도예요. 그러니까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근거가 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앞에 설명한 페이턴 텀 익스텐션은 임상이나 허가 기간 동안만큼 연장해 주는 게 이제 이 PTE고 이 PTA, 페이턴 텀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하는 이거 2015년부터 도입된 건 뭐냐면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 아, 심사가 늦어져서 이게 늦어졌으니까 이만큼 연장해 줄게. 이게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제도예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자, 먼저 PTE 먼저 설명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PTE는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이라고 했어요. 이 법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고, 이 PTE는 적용되는 분야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의학, 하나는 농약. 자,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농약관리법에 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런 발명, 그리고 유효성 안전성 등 시험으로 장기간에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 이 경우에는 요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다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뭐다? 존속 기간을 연장해 주는 기간이에요. 실시할 수 없던 기간이 3년이면 3년 연장해 주는 거고,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이 만약에 7년이다 그러면 7년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캡이 5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7년이라 해도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을 해줘요. 그리고 한 번만 연장해줘요. 한 번만. 이게 바로 페이턴 텀 익스텐션의 약자고, 적용되는 건 딱 두 개, 농약과 의약에만 적용이 돼요. 농약도 농약 등록을 하려면 약효 약해 시험이라는 임상시험에 준하는 어떤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실시할 수 없으니까 이 기간만큼 이렇게 연장해 주겠다는 게 바로 이 페이턴 텀 익스텐션,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입니다. 자, 두 번째 제도,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임상시험이나 또는 허가받는데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해 주는 이게 아니라 출원해서 등록되는데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이 기간만큼 연장해 줄게요. 자,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이 특허 출원을 했다가 심사관이 거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심판 청구하고 또 특허법원 갔다가 대법원까지 갔다가 심사관의 결론이 뒤집어져서 만약에 특허 등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뭐 6년 뒤에 등록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원일로부터 4년보다 2년이 더 늦게 등록이 됐죠. 그럼 2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PTE는 1987년부터 우리나라 물질특허 도입될 때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예요. 하지만 PTA는 2015년부터 도입돼서 이제 한 7년, 8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PTE는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의약하고 농약에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PTA는 기술 분야에 제한이 없어요. 기술 분야에 제한이. 그러니까 뭐 전기, 전자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학 분야는 이것도 적용되고 이것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별도의 독립된 사실에 근거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뭐 어떤 의학 특허가 만약에 6년 뒤에 등록이 돼서 2년을 연장을 해주고 다시 이 의약품이 허가받느라고 5년 걸려서 5년 되면 무려 7년이 연장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제약회사에 나가서 이제 뭐 지금은 별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삼각파도처럼 겹치는 문제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제약회사에 나가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될 때쯤 되면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자,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의약품들이 허가받는 과정과 이제 매출과의 관계인데, 처음에 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코스트는 계속 올라가요.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이때 판매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브레이크 이븐을 거쳐서 요 존속 기간이 끝날 한 20년 언저리쯤에서 매출이 가장 극대화됩니다. 보통의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여기서 만약에 7년, 6년 이렇게 늘어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국내 제너릭 산업에도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개의 PTE와 PTA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 제약사에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존속기간 연장제도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혹시라도 제약회사 개발부를 목표로 여러분 이제 아니면 또 어디 연구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지금부터 잘 들어요. 잘 들어.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야기할 겁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아주 목을 메고 있는 제도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한미 FTA에 따라서 2015년 3월 15일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어요. 한미 FTA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호를 이렇게 매겨놨으니까 번호 순서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이자, 비아그라, 한미약품 88장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자, 파이자가 비아그라 신약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 특허 등재를 합니다. 그 비아그라에 관련된 특허에 관련된 걸 등재를 해요. 옛날에는 그린리스트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특허 목록이라고 해요. 자, KFDA, 우리나라 FDA에다가 등록을 하면 이 등록을 해야 이렇게 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등재를 하는 거예요. 특허 등재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3번에다 별표를 딱 쳐놔요. 허가 신청하기 전에 심판을 청구해야 돼요. 허가 신청 전에. 먼저 소급권범위나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하고 특허권자한테 반드시 이렇게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싸워서 특허권자가 이기면 제네릭이 판매 금지가 되고, 제네릭이 이기게 되면, 특허권자가 지게 되면 이제 우선 판매 품목 허가라는 걸 받아서, 이 한미가 만약에 88에 대한 이 심판에서 이기고 통지하고 또 허가를 받게 되면 한미만 9개월 동안 그 제네릭을 팔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우선 판매 품목 허가예요. 그리고 다른 제약사들, 이거에 특허에 도전하지 않은 회사들은 9개월 동안 못 팔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문의약품이 종합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9개월 동안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따라서 국내 제약사들이 지금 이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우리가 줄여서 그냥 오판권이라고 하는데, 오판권에 굉장히 목을 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이 식약처 의약품 특허 허가 특허 연계제도 해설서에서 나와 있는 그림인데, 요 아래 링크가 있죠. 요 링크를 가보면 이 PDF 파일을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약사 개발부에 면접을 보러 갈 일 있으면 한 번쯤 읽어보고 가세요. 미리 공부 열심히 하면 더 좋겠죠. 만약에 이 링크가 좀 오래됐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 해설서라는 걸 쳐봐요. 그럼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식약처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올 하반기에 개정판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면 이 책을 꼭 특히 제약사 개발부나 RA 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리 꼭 공부해 보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린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더라도 지금 설명을 듣고 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가 날 테니까. 자, 파이자가 특허 출원을 해요. 비아그라 특허 출원. 그리고 임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상 결과를 기초로 해서 신약 허가를 받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시작이 돼요. 신약 허가를 파이자가 비아그라 신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 등재를 해야 돼요. 식약처에. 이 등재를 해야만 통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재심사 기간, 요거를 PMS라고 하죠.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 임상 4상이라고 하고, 여러분 약사법 교육을 배웠다고 하지만 리마인드 시켜주는 차원에서 그 PMS 기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원래 재심사 기간은 뭐냐면 약물의 독성을 모니터링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재심사 기간이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느냐?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의 날짜를 결정하는 기간으로 이 재심사 기간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 88정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는 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요 재심사 기간, 요때 한미가 88정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파이자가 했던 풀 임상을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요 재심사 기간이 끝나고 요 다음날 만약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생물학적 동성 시험만 한 결과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고 허가 신청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제네릭 회사 같으면 당연히 PMS 끝나고 다음날 생동 결과만 갖고 내겠죠. 뭐 후림상한 비용이 얼마가 들고 기간이 얼마가 들지 상상 여러분 해보시면 알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제약사 개발부에 가서 또는 RA팀에서 허가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이 있다면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PMS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이게 중요한 거고, 이 제품과 관련된 등재된 특허가 뭐가 있는지 이 두 가지 정보를 모른다면 그건 바보예요. 그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꼭 한 가지 중요한 거, 여기서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은 이 PMS 끝나고 그 다음날 다 들어갑니다. PMS 끝나고. 하지만 심판은 요 PMS 끝나고 요 제네릭 허가 신청 들어가기 최소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전에 심판은 미리 청구를 해야 돼요. 이때. 여기다가 지금 표시가 없는데 반드시 요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요. 심판은 미리 청구해야 된다는 거. 여기 3번 미리 심판 청구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여기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한미가 88정에 대한 걸 했어요. 그리고 20일 이내에 후발 의약품 통지, 이거 특허권자 파이자한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자가 통지를 받고 45일 이내에 판매 금지 신청을 해요. 판매 금지 신청을 한다고 곧바로 판매 금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식약처는 판매 금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판매 금지 조건부 그냥 허가를 내줘요. 자, 어떤 허가를 내주느냐? 이 한미약품이 이 심판에서 이기면 판매해도 좋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줘요. 자, 이 허가를 내줄 때 요 통지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판의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년이나 1년 반 전. 통상적으로 심판이 1년에서 1년 반, 심하면 2년까지도 걸리니까 이 허가 신청의 한 1년 반 전에는 심판 청구를 해야 요
9개월 이내에 심판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심판 청구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식약처는 판매금지 신청이 들어와도 곧바로 판매금지는 안 해요. 그냥 판매금지 조건부로 허가는 일단 내줘요. 그 심판만 이기면 이때부터 바로 판매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88정에 대한 한미가 88정에 대한 판매가 이때 가능해지고 이때부터는 뭐가 적용이 되느냐? 요 오판권이 적용이 돼서 요 판매 가능한 날로부터 9개월 동안 다른 회사는 못 파는 거예요. 뭐 한미만 유일하게 만약에 심판 청구해서 이겼다라고 하면 뭐 다른 종군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 비아그라 제네릭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한미만 독점적으로 이걸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우판권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굉장히 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약사법 아까 제가 가지번호 설명드렸죠. 원래 50조하고 51조 사이에 50조의 2부터 50조의 12까지 이게 2015년에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게 추가된 조문들이에요.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공부한다면 50조의 2부터 50조의 10까지 사실 11과 12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영향평가나 이런 거나. 근데 50조의 2부터 10까지 이 내용은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가능해요. 자,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또 중요한 이유는 약가 때문에 그래요. 약가. 지금 우리나라 약가 제도는 이런 식의 계단식 약가 제도를 하고 있어요. 계단식 약가 제도라는 게 뭐냐면, 자, 오리지널 약가가 2,000원이에요. 비아그라가 만약 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88정이 88정을 만드는 제네릭, 88정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비아그라의 제네릭을 만드는 회사가 여럿 있을 때 약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자체 생동을 했거나 생물학적 동성 시험을 했거나 DMF라고 하는 원료 등록을 자체적으로 두 개 다 충족을 하면 약가의 53.5%를 인정해 줍니다. 1,071원.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910원이에요. 근데 둘 다 해당이 없다? 774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가가 일단 이 두 개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자,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1등부터 20등까지는 요 약가가 유지가 돼요. 53.5에 38.69까지. 그런데 만약에 21번째, 22번째 이렇게 되면 이 약가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오판권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약가가 이렇게 20번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해도 이게 약가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려요. 판매 가격에서.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국내 제약사들이 여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키프리스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이트가 식약처의 애니드럭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의약품 허가 정보, 여기 의약품 특허 정보, 관련된 정보가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제약사 개발부에 갈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지금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찾고 이 내용을 어떻게 보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잘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사이트의 어떤 사용 방법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 일단 소개만 하고 마는데 첫 번째 시간에 키프리스와 요 식약처 애니드럭 요 두 개의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제약회사를 가건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이 약국을 해도 해당 약품의 정보를 찾아보는데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트는 꼭 여러분이 들어가서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안 해보면 이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키프리스와 요 애니드럭 요 두 개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이런 사이트들이 없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니까 이 정보를 잘 찾고 활용하는 방법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마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일 거예요. 이 두 개의 사이트는. 자, 9번째 주제. 이제 특허 분쟁의 이제 기초적인 어떤 지식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면 특허권자가 권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파이자의 비아그라 특허를 갖고 있으면 이것들을 다 파이자는 할 수 있어요. 그 반대 입장에 한미 88정은 무효 심판을 하거나 소구 아니면 이 심판에 다지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무효 심판을 많이 해요. 자, 무효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인이 갖고 있는 무효 심판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효 심판 청구하면 도대체 몇 프로는 무효가 될까? 자, 두 번째, 아니 심사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한 건데 이게 왜 무효가 되는 거지? 이 두 가지 의문을 일반인들은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무효율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일본과 미국은 한 20, 30% 정도 돼요. 20%대.
이 그래프를 딱 보여주면 일반인들의 첫마디가 뭐냐면, 아이, 한국 심사관들 심사 개판으로 하고 있네. 어떻게 추론된, 어, 특허 중에 절반이 다 무효야. 자, 여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년에 우리나라 특허 출원 건수는 20만 건 정도가 돼요. 등록률은 약 60% 정도가 됩니다. 이제 여기 아까 저 한 거하고 달라진 게 이제 거절 결정된 것뿐만 아니라 취하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1년에 등록되는 12만 건 정도가 되는데 2019년 기준으로 무효 심판 청구 건수 478건이고 인용된 거 그러니까 무효가 된 게 264건이에요. 근데 통계 옛날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자서전에서 세상에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통계를 새빨간 거짓말 뒤에다 넣은 이유는 뭐냐면 통계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 데이터를 통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낼 수 있어요. 무효 심판된 이 478건에 대한 무효율을 뽑으면 55%예요. 하지만 이 1년에 등록되는 12만 건에 대한 무효율을 뽑으면 0.2%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55%, 12만 건 중에 55%가 무효가 된다면 심사 개판으로 한단 말이 맞아요. 하지만 1년에 등록되는 12만 건 중에 약 0.2% 정도가 무효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의 범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데이터를 얘기해주면 일반인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런다고 해도 미국이나 유럽은 저 20% 30%인데 한국은 지금 50%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여기에는 슬픈 사연이 숨어 있어요. 아주 슬픈 사연. 자, 슬픈 사연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은 1년에 150만 건 정도가 이제 출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관 숫자가 이렇게 12,000명이에요. 우리나라는 1년에 20만 건 정도가 출원이 되고 있어서 심사관이 875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EPO 같은 경우 보면 EPO는 우리나라보다 심사 출원 건수가 더 적어요. 출원 건수가 더 적어요. 17만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숫자는 무려 5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유럽의 어떤 오피스 문화 때문에 이런지는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자, 이거를 한 심사관이 한 건에 대해서 얼마를 투입할 수 있는지, 뭐 출원 건수하고 심사관이면 하루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일하는 건 아니니까. 중국과 미국은 한 건당 심사 투입 시간이 27시간이에요. 자, 유럽의 경우는 한 건당 36시간이에요. 우리나라는 1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슬픈 사연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 건당 투입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 0.2%이 어떤 무효율이 나오는 것도 심사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관 숫자를 늘려줘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 총정원제인데 심사관 늘려주지 못하니까 적은 수의 심사관 갖고 많은 수의 특허 출원권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사연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가 특허청 심사관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사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허 침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들을 설명드릴게요. 특허 발명이 있고, 자, 이렇게 실시하는 형태가 이렇게 동일하면 이건 당연히 침해예요. 자, 실시 D, 이거 동일하진 않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균등한 범위라면 이건 균등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용 침해는 뭐냐면 이 특허 발명에다 껍데기만 하나 씌웠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용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면 침해가 아니게 되겠죠. 자, 침해와 관련돼서도 한 학기 정도 강의할 만큼 충분한 이야기 되는데 일단 요 표 하나 가지고 한 학기 분량을 정리해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문헌 침해의 경우 특허 발명이 ABC로 구성되어 있는데 침해 발명이 ABC인 경우 이건 당연히 침해예요. 자, 균등 침해의 경우 균등 침해의 경우는 라지 C가 C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뀐 경우 이게 만약에 C와 C 프라임이 균등한 거라면 이것도 역시 침해예요. 자, 이용 침해는 뭐냐면 특허 발명이 ABC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D를 더했다. 이거는 이용한 특허 발명을 이용한 경우로 이용 침해가 돼요. 자, 생략 침해, 특허권자가 제일 화나는 경우인데 특허 발명은 ABC로 구성되어 있는데 C를 하나 빼버린 경우 이건 침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뷔페에 가면 이중으로 된 트레이에 뜨거운 물이 있고 이제 음식을 보온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이 있고 이 뜨거운 물이 식으면 이걸 가온해주는 가열 장치가 있는 어떤 발명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내가 심판장한테 실제 했던 사건인데 이 침해자, 소위 말해서 심판의 대상이 됐던 상대방은 뭐냐면 이중 트레이고 뜨거운 물까지는 같아요. 근데 가열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심판장이. 상대방 보고. 아니, 이거 물 식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뜨거운 물 그냥 새로 갖다 부읍니다. 가열 장치 안 써요. 그럼 이건 침해가 아닌 거예요. 왜냐? 이 특허 발명은 반드시 이중 트레이, 뜨거운 물, 그리고 가열 장치라는 세 개의 구성 요소를 필수 구성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은 가열 장치라는 C 구성이 없어요. 그럼 이건 침해가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특허권자 입장에서 화가 나도 자기가 특허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불완전 이용 침해도 비침해예요. C하고 D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 침해도 비침해고 우회 침해의 경우는 이용 침해와 마찬가지로 침해로 봅니다. 자, 이 침해 판단을 할 때는 순서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먼저 침해 판단 대상이 되는 이 청구 범위를 확정하고 청구 범위의 보호 범위를 해석을 해서 이걸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소위 확인 대상 발명이나 어떤 회피 제품에 하고 대비를 해요. 이 차이점을 가지고 문헌 침해, 균등 침해, 이용 침해를 판단합니다. 침해 판단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세 단계를 단계적으로 밟아서 검토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문헌적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문헌 침해를 따져야 되고 그럴 때 기본적인 방법론은 구성 요소가 완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갖고 따집니다. 두 번째, 균등 침해. 균등이라는 걸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나가서 실제 실무를 하게 될 때 균등의 문제가 나오면 변호사나 변리사한테 의뢰를 해야지 여러분이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게 대법원 판결의 대표적인 균등 판단의 어떤 방법론인데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적극적 요건 세 가지를 AND 조건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소극적 요건을 OR 조건 둘 중에 하나에 어느 거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균등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마지막에 이용 침해는 뭐냐면 만약에 특허 발명이 A, B, C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럼 A, B, C에다가 난 D라는 걸 하나 더 붙이면 이거 다르니까 이건 침해가 아니야. 이건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자, A, B, C라는 거에 D를 하나 더 더했다고 치면 첫 번째, 선언 발명의 구성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죠. A, B, C, D니까. 별도의 기술 요소의 부과가 있죠. D라는 기술 요소의 부과가 있어요. 그리고 선언 발명이 그 일체성을 가진 형태로 존재해요. A, B, C, D니까 A, B, C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용 침해로서 이게 특허 침해가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균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문헌 침해와 균등의 침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지금 보시는 거 이래요. 자, 문헌적 권리 범위는 이 직사각형, 검정색 직사각형으로 표현된 부분이 문헌적 권리 범위예요. 청구항에 아까 여러분 특허를 보면 항상 청구 범위를 먼저 보라고 그랬는데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문헌적 보호 범위를 해석을 해요. 자, 여기 한자로 다기재 협범위, 소기재 광범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청구 범위를 기재할 때 많이 적으면 많이 많으면 권리 범위가 줄어드는 거고 많이 적게 적으면 권리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필기구를 가지고 특정을 하는데 목재와 흑연으로 된 필기구. 이거는 뭐다? 소기재 광범위예요. 목재하고 흑연만 특정을 했으니까 필기구를 특정하는데 자, 다기재 협범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육각형의 목재와 원형의 흑연으로 구성되고 말단부에 고무로 된 지우개가 달려있는 필기구. 이러면 다기재 협범위, 권리 범위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문헌적 권리 범위인데 만약에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균등 범위까지 확대를 하고 싶다면 권리 범위를 먼저 적극적 요건 이 세 가지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변경 가능성, 변경 용이성 이거를 AND 조건으로 모두 만족을 해야 되고 자,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에 의해서 쉽게 발명할 수 있다거나 또는 출원 경과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이유가 없어야 되는 이 소극점 둘 중에 어느 거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면 이 파란 범위까지 확대가 가능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균등론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